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보건 행정 비법서 시작할게요. 지금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많죠? 가정에 우한 끼신 분 많죠? 하지만 여러분의 합격은요, 나의 사명이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무리 못해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서 이 영상 찍고 이비인후과 가야 되거든요. 모든 포커스를 합격에 맞추자고요. 지금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노닥거릴 시간 없어요. 1분 1초도 지금 아까워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쥐어짜서 올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셨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보셔야 돼요. 보건지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영아 사망률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드릴게요. 영아 사망률 2023년에 태어난 아기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5명 죽었어요. 영아 사망률 공식 어떻게 끼워 맞추죠? 영아가 사망했어. 이걸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태어났죠? 100명 분의 5명 죽었죠? 100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는 얘기죠.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가 0 아니다. 애기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지표나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 영아 사망률을 그런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어요? 일정 연령군이죠. 0에서 1세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고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큽니다. 조 사망률의 변동 범위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영아 때부터 애들이 비시비시 하면은 커서도 좀 아프겠죠. 또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로 영아 사망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식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인구와 출산에서 짚어드렸었는데요. 원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비례 사망 지수도요. 비례가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비례 사망 지수, 이게 뭐죠? 같은 해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게 있어요.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낮은 걸까요? 아닙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은 그게 높으면은 보건 지수 낮다며. 비례 사망 지수는요, 참 서운하게도요, 기간조에 4060 많으시죠? 50세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요, 나이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좋다, 건강하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50세면 사실 좀 너무 젊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 자체에서는 옛날에 만든 거겠죠? 뭐 한 6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례 사망 지수는 교과서적으로 50세 이상이 사망한 비율인데, 이게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건강하다,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건강하다, 이렇게 조금 특이하다는 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보건행정조직, 요거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 체계는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연화된 체계라서 어렵다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맡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마다 굉장히 텃세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어요. 중앙보건조직에는요, 보건복지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는 중앙보건조직 아니었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는 그냥 모양은 중앙에 있는 건데 조직은 아니고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지방보건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보건조직이에요. 아시겠죠?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이 있다. 보건소는요, 시, 군, 구에 설치된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하면은 보건소예요.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쵸?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 보건소장을 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한 달 이내로 담배 끊겠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준비 단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또 하면 다 틀리니까. 보건진료소 하면은 뭐 나오죠? 농특법이 나옵니다. 농특법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에요. 그 농어촌에도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된다.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 조산사라도 파견해서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또는 농특법 맨날 시험에 나와요. 맨날 나와요. 그쵸? 이 보건진료소의 배경도 한번 아셔야 됩니다. 1978년에 알마아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내가 좀 외진데 산다고 해서 나 돌보지 않고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2년 후죠. 농특법이 생긴 겁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81년에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가 가서 기본적인 진찰,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해줬다. 보건진료소, 거기서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농특법, 이거는 세트로 항상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이죠. 이것에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보건진료소이다. 다른 보기로 계속 물어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농특법, 예방접종, 건강증진 서비스를 한다. 보건진료소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요. 농특법이라고 했어요. 의료 취약지에 만들어진 거다 하면은 보건진료소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간호정책과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하면은 간호정책과예요. 보건복지부의 업무는요.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원,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1차 보건의료입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제가 지금 좀 있다가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의원이죠? 이비인후과 의원이죠?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료체계가 1차 의료기관이에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CT를 찍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병원급으로 리퍼합니다. 이게 2차 의료기관이에요. 병원급은 병상이 30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대병원 가셔야겠어요. 이러면 서울대병원 가는 거는 3차 의료기관이죠. 진료 의뢰서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나옵니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게 3차 보건의료예요.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1차 의료기관, 병원급은 2차,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3차 보건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에요. WHO 여기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에 필수 요소가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보건의료를 가볍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비용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 사람들이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접수, 주지, 이거 국시에 정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접수, 주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뭐를 만들어놨어도 사람들이 너무 멀면은 안 가죠.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간다.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 그래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편한 가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건소 가는 이유는요. 싸기 때문이에요. 피검사 병원에서는 몇만 원 하는데 보건소는 10,000원 이하거든요. 지불 부담 능력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이건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입니다. 거리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이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작은 면소지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20분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야? 접근성이 안 좋다. 지리적인 접근성이다.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의료급여, 의료보호, 빈곤층,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서비스 공공부조죠. 그쵸? 그리고 장애인이야, 특정인에게 준다?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 취업했어요. 4대 보험 띄죠?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5대 보험이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통합징수합니다. 통합징수한다? 운영은 별도로 한다. 요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죠.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강제로 미리 돈을 띄어가서 니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줄게 이거죠. 공공부조, 너무 내가 돈이 없고 빈민층이고 취약계층이야. 그랬을 때 의료급여, 의료보호로 기초생활은 보장해주는 거예요. 사회서비스, 특정인이야. 아동, 노인, 조성가정, 장애인 이랬을 때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우리는 거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보험, 4대 보험 내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한부모 가정이시거나 뭔가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공공부조 이 문제를 틀으시면 안 됩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자는요, 공공부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산재보험,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재해를 받았어. 이거는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받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동시에 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있으면은 돈은 안 주잖아요. 병원 가서 혜택은 받죠? 의료보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료. 보험자는요? 공단이죠. 가입자는요, 우리예요. 국민이에요. 보험자는요, 자동차 보험을 해도요, 사고 나면은 그 보험사에서 해주잖아요. 보험자를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가입자는 우리가 돈 내고 가입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국민입니다. 아시겠죠? 가입자는 국민이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거는 거의 매번 출시되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요, 강압적 가입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뛰어가죠? 또 직장 안 다니면 지역으로 뛰어갑니다.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한 서비스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냅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조금 내죠. 보험료, 돈 내는 건 차등부가 다르게 낸다. 하지만 혜택은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뭔가 돈 조금 버는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다. 이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한 명이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전체 기합을 줍니다. 그 잘못한 애가 자수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전체 기합을 줘요. 연대 책임을 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까지 그 짐을 연대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둘로 나뉜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돈 주잖아요. 우리 일반 외래 가면은 우리가 30% 내는 거고, 그 나머지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청구하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제3자 지불 제도예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현재는 외래는 우리가 30% 내고 2번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 간간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나와요. 간호조무사 국시에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국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맨날 나오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사회보험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돈은 통합 징수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어요. 등급을 받습니다. 1, 2, 3, 4, 5등급, 그 외에 인지 지원 등급까지 나뉩니다. 10등급, 8등급 아니에요. 5등급까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어떤 사람한테 주죠?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인 사람을 주거든요.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생생활이 좀 안 돼. 그러면 질병명 상관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65세 미만이어도요. 노인성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에요.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대상자 뭐라고 했어요?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가능하고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병이면 된다 했죠? 하지만 거동은 다 불편해야 돼요. 파킨슨병으로 노인성 질환이구나.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 하면은 나이 안 보니까 50세여도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공공부조라고 했죠? 의료급여, 의료보호, 공공부조입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 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 있을 채,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방방방 주단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등급받은 사람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체 활동 도와주고요. 뭐 병원 가는 거, 은행 가는 거 도와줍니다. 방문 목욕 설비 갖춘 뭐 이동 차량 같은 거 와서 목욕해주죠. 또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의사의 지시 하에 오는 겁니다. 의사의 지시 하에라는 말이 있어야 방문 간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문 간호조무사의 조건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요. 취업을 해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방문 간호조무사가 되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는요. 아침에 한 9시에 갑니다. 오후에 5시, 6시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주야간 보호는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거고요. 단기 보호, 일정한 기간, 한 달, 30일 동안 9일 이내로 맡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일정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보호를 연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에 있다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가 있다 단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기간 동안 가 있는데 왜 제가 서비스야? 왜 집에서 받는 서비스야? 한 달은 30일이지만 9일 이내로 받고 나머지 20며칠은 집에서 지내니까 제가 서비스입니다. 오케이? 시설급여 중요하죠. 이것도 맨날 국시에 나오는데요.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이 네 글자는 공통이고요. 하나가 시설이고 하나는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만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고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하면은요. 공생이죠. 10명 이상이다 하면은요. 시설, 요양원이 되는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으로 받을까?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노인 10명이면요? 직원 4명 필요하죠? 노인 9명만 받으면 직원 1명 빠지죠? 9인 이내로 받습니다. 뭐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특별 현금 급여는요. BBB예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와 가족 요양 급여를 비교하셔야 돼요. 가족 요양비는요. 섬이나 벽지 등 이렇게 외진 지역에 살아요. 그 지역에서 서비스 받기 어렵겠죠? 그랬을 때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따서 부모님 케어하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 이거 사실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행포포 이렇게 나왔어요. 행위별 수가제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럼 포괄 수가제가 3번이나 나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행위별 수가제가 뭐죠?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우리 대학병원 가면요. 뭐 기본 진료비 그리고 거기서 뭐 피 뽑았어, 엑스레이 봤어, 교수 진료비 다 따로 내서 마지막에 돈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에 보상을 받는다. 사후에 돈 낸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에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죠? 뭐 심장이 좀 아파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심전도 해볼까요? 의료의 질은 높아지죠. 돈은 많이 나와요.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긴가민가한 거는 그냥 무조건 검사하자고 하니까 의료비가 상승한다. 이런 세세한 키워드가 다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너무 중요해요. 왜? 100%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잘 봐야죠. 지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사는 가능한 환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가의 신의료기술 적용을 촉진한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진찰료,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이다. 대장암은 포괄수가제 아니니까, 그쵸? 행위별로 다 돈 매긴다. 이거는 다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예요.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 진료의 단점은 있죠. 서비스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를 청구한다 하면은 또 우리 포괄수가제인가 싶죠? 포괄수가제 7가지 종목이 아니잖아요. 대장암은요. 헷갈리지 마세요. 행위별 수가제가 요번에 나올 차례이다.
의료의 질이 높다. 의료비도 같이 높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은 있다. 하지만 진료의 질은 높다. 이게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이다. 사전 보상이에요? 사후 보상이에요? 이 보상에 헷갈리지 마세요. 돈을 사전에 내요? 사후에 내요? 사후에 낸다는 거.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미리 돈을 매기는 겁니다.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절제술, 맹장이죠. 탈장 수술, 자궁 적출술, 제왕절개, 항문수술, 치질이죠. 요 7개에 대해서만 포괄로 매겨요. 그래서 백내장 했어. 뭐 100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다. 제왕절개 했어. 뭐 8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과잉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잉진료를 할 수가 없다. 사전에 돈 내는 걸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수정체가 뿌해가지고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갈아버리는 게 백내장이에요. 그쵸? 이거는 포괄수가제라는 거. 백내장, 맹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요렇게 나오면은요. 아, 이건 그냥 포괄수가제 가는 겁니다.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다음은 뭐냐?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했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어떤 것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참여이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지 않으시면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주민의 참여, 구독자의 참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까 이 영상이 빛을 발하죠. 문제,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다? 시설이죠. 노인요양시설이다. 9명 이하다. 9명 이내이다.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은요. 반복해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법서 전체 내용은 많아도 컬러 표시한 건 사실 얼마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완전히 내가 숙지해서 변형된 기출 지문도 이게 맞지 이게 틀리지 찝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씹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은 시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계속 눈으로 보시고요. 좀 너무 피곤해. 집중이 안 돼. 그럴 때 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도 설렁설렁 듣지 마시고 그 부분을 내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기관지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계속 강의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이거를 들으면서라도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